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샘 간호입니다. 자, 이번에는 간호 지도자론입니다. 자, 간호 지도자론 외울 게 아주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 정리해서 오는 겁니다. 강의가 아니에요. 요약 정리 자료를 읽어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원 간호관리의 이해 시작합니다. 1번 전문직의 기준. 첫 번째, 전문직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잘 회복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과학적 원리에 기초한다. 두 번째, 전문직은 전문화와 체계화된 지식체의 소유를 요구한다. 세 번째, 전문직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인정되는 적합한 전문적 교육이 요구된다. 네 번째, 전문직의 사람들은 일반 대중이 소유하지 못한 필요한 기술을 발휘한다. 다섯 번째, 실험과 경험에 의하여 습득된 과학적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여섯 번째, 외부 수행 시간과 태도에 관한 분별과 판단을 위한 실습이 요구된다. 2번, 파발코가 제시한 전문직의 특성 첫 번째, 8가지입니다. 이론이나 지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세 번째, 교육 훈련 기간이 장기적이다. 네 번째, 선택 동기가 이타적이다. 다섯 번째, 전문적 활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다. 여섯 번째, 직업에 대한 헌신이 강하여 평생 또는 장기간 종사한다. 7번, 일곱 번째, 공동체 의식이 있고 지역사회와의 결속이 높다. 마지막 8번째는 윤리 강령이 있다입니다. 3번, 파발코가 제시한 전문직의 기준 중 타 전문직에 비하여 간호 전문직에서 더 발달한 것은 바로 윤리 강령이다. 사회 가치와의 관련성과 선택 동기도 전문직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번, 플렉스너의 전문직 특성 첫 번째, 신체적 업무보다는 정신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고도의 책임감을 수반한다. 두 번째, 연구를 통해 정연되고 발굴되는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세 번째, 이론적이면서 실용적이다. 네 번째, 고도로 전문화된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 구성원들은 전문단체를 결성하고 강한 결속력을 가진다. 여섯 번째, 이타주의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고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5번, 전문직이 갖추어야 할 요소.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랜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고 체계화된 고유의 지식체 및 기술,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안정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역할 측면에서는 권한과 책임, 자율성이 필요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활동 측면에서는 공공이익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윤리 규범에 맞는 활동, 조직적 활동이 요구됩니다. 6번, 간호 전문직의 특성. 자, 간호 전문직은 지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잘 정의되어 있고 전문화된 지식체를 실제로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교육과 업무의 기술을 사용하고 증진하는 지식체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간호 전문직의 특성이에요. 자, 7번. 간호 실무에 임하는 간호사의 리더십과 관리 기술,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는 기술적 전문성, 두 번째, 인간적 기술, 세 번째, 개념적 기술, 네 번째, 진단적 기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코칭과 멘토링 기술이 필요하다. 자, 간호 실무에 임하는 간호사의 리더십과 관리 기술에는 기술적 전문성, 인간적 기술, 개념적 기술, 진단적 기술, 코칭과 멘토링 기술이 필요합니다. 8번, 간호 전문직 특성 첫 번째,
지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잘 정의되어 있고 전문화된 지식체를 실제로서 이용한다. 두 번째,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교육과 업무의 기술을 사용하고 증진하는 지식체를 발전시킨다. 세 번째, 실무자의 교육을 높은 수준의 교육기관에 위임한다. 네 번째, 인간과 사회복지의 활력적인 실제 업무에서 자신의 지식체를 적용한다. 다섯 번째, 전문적 정책의 형성과 전문적 활동의 통제에서 자율적으로 기능한다. 여섯 번째, 계속적인 전문적 성장, 경제적인 안정성에 대한 기회와 행동의 자유를 제공함으로써 보상받도록 한다. 9번, 새로운 간호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첫 번째,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을 통해 간호사의 의식을 일깨우는 것. 두 번째, 간호가 건강관리 과정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중심 역할과 간호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근본적 변화에 대한 철학적, 실무적 근거를 제공하려는 것. 10번, 간호사의 리더십과 관리 기술 중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정한 접근 방식을 이용하거나 도구나 기술 혹은 절차를 이용하는 능력을 기술적 전문성이라고 한다. 11번, 간호사의 리더십과 관리 기술 중 인간적 기술은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 방법을 알고 일을 해내는 능력을 말한다. 12번, 개념적 기술은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지, 환경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는 조직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능력으로서 조직을 하나의 전체로 볼 수 있는 능력으로 조직의 최고 관리자가 지녀야 할 능력이다. 13번, 진단적 기술은 분석과 조사에 의해 특정한 상태나 상황의 특징을 결정 내리는 능력으로서 중요치 않은 측면은 비켜가면서 문제의 핵심에 빠르게 다가가 그 일이 왜 발생했는지를 상술할 수 있는 능력이다. 14번, 리더십과 관리 기술 중 코칭과 멘토링 기술은 코칭은 직원의 성과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인식하게 돕는 매일의 실천 과정으로 직원의 성과와 능력 향상을 도움으로써 간호관리자 역시 자기 향상의 시간을 더 얻을 수가 있다. 15번, 간호사의 리더십과 관리 기술 중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정한 접근 방식을 이용하거나 도구나 기술 혹은 절차를 이용하는 능력을 기술적 전문성이라고 한다. 16번, 관리의 기술은 카츠에 의해 기술적 기술, 인간적 기술, 개념적 기술로 구분되고 그중 인간적 기술은 모든 계층의 관리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술로 어느 계층이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며 세 분야의 기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17번, 카츠의 이론 중 최고 관리자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는 기술은 개념적 기술이다. 최고 관리자는 조직의 목적을 설정하고 제반 정책을 수립하며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공 및 실패를 좌우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전체적으로 조직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개념적 기술이 요구된다. 18번, 카츠가 제시한 관리자의 기술 중 최고 관리자에게 더 많이 요구되는 개념적 기술이란 첫 번째, 조직의 모든 이해관계와 활동을 조정, 통합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두 번째, 전체적으로 조직의 복합성을 이해. 세 번째, 조직의 문제를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해결책을 찾음. 네 번째, 조직을 전체적으로 보고 각 부서가 어떻게 의존관계를 유지하는지 통찰할 수 있음. 19번, 1916년 프랑스 산업주의자 앙리 파yor은 처음으로 관리 기능을
기획, 조직, 지휘, 통제로 정의 내렸고 이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20번 간호관리 과정은 간호기획 기능, 간호조직 기능, 간호인적 자원 관리 기능, 간호지휘 기능, 간호통제 기능으로 진행이 됩니다. 21번 간호과정의 단계 첫 번째 간호기획 기능. 간호관리 과정 중 첫 번째 기능인 기획은 다른 관리 기능에 영향을 주며 나머지 관리 기능들도 서로 독립된 기능이 아니라 유기적 관계 속에서 전체적인 관리 과정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기획은 조직의 신념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개념적 사고와 의사 결정을 필요로 한다. 자, 두 번째는 간호조직 기능입니다. 기획이 수립되면 직원들이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해야 합니다. 직무 내용을 편성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수직적, 수평적으로 권한관계를 조정하여 상호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이 조직 기능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 간호인적 자원 관리 기능. 조직 내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하부 과정으로서 조직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직무관리, 확보관리, 개발관리, 보상관리, 유지관리 기능이 포함된다. 자, 네 번째는 간호지휘 기능입니다.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려면 관리자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간호통제 기능입니다. 기획과 목표에 따라 표준을 설정하고 업무 수행에 대해 표준에 근거하여 성과를 측정하며 표준과 성과 간의 차이를 파악하여 교정 활동을 시행함으로써 기획과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려는 과정이 간호통제 기능 되겠습니다. 22번 간호기획 기능은 간호관리 과정 중 첫 번째 기능이며 모든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직의 신념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방안을 결정한다. 23번 간호에서 기획이 필요한 이유. 더글라스 학자가 말했답니다. 첫 번째, 기획은 조직의 인적, 물적 자원을 예측, 통제함으로써 미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한다. 두 번째, 기획은 개인과 조직의 성과 측정에 기초를 제공해 준다. 세 번째, 기획은 활동이 아닌 결과에 초점을 두므로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 네 번째는 기획은 분석적 사고와 여러 대안에 대한 평가력을 강화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틀을 지니게 한다. 다섯 번째, 기획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케 함으로써 낭비를 최소화하여 비용을 효과적이게 한다. 여섯 번째, 기획은 위기 발생을 감소시키고 의사결정의 신축성을 지니게 한다. 24번 간호인적자원 관리 기능. 자, 인적자원 관리는 첫 번째, 직무 설계, 직무 분석 및 직무 평가를 포함한 직무 관리가 들어가고 두 번째로 인적자원 계획에 따라 필요 인력의 모집, 선발, 배치하는 확보 관리 세 번째로 간호사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경력 개발, 인사고과 등의 개발 관리 네 번째로 임금 관리와 복리후생 기능을 포함한 보상 관리 다섯 번째, 인간관계, 노사관계 등 협상과 같은 유지관리 기능이 간호인적자원 관리의 기능입니다. 25번, 기획의 과정 중요합니다. 간호 목표를 먼저 설정한다. 간호 목표 설정 다음 현황 분석 및 문제 확인, 대안의 탐색과 선택, 그리고 대안의 결정. 대안의 결정이 이루어질 때 우선순위 결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수행 다음에 해야 될 것 평가와
회환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기획의 과정 중요합니다. 간호 목표 설정, 현황 분석 및 문제 확인, 대안의 탐색과 선택, 다음으로 대안의 결정, 그리고 수행, 마지막으로 평가와 회환. 26번 간호관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기획이죠. 기획이다. 다시 26번 관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기획이다. 관리 과정은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 체계적이며 단계적인 과정이다. 자, 이 과정을 우리 어떻게 외웠었죠? 기조, 인지, 통. 간호관리 과정 가운데 첫 번째 기능인 기획은 다른 관리 기능에 영향을 주며 나머지 관리 기능도 서로 독립된 기능이 아니라 유기적 관계에서 전체적인 관리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기획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않으면 관리 과정은 실패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기획 기능이다. 27번 간호조직 기능에는 조직화, 조직 구조, 조직 문화, 조직 변화 등이 있다. 28번 지휘는 조직의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어가는 과정을 뜻한다. 권력, 지휘, 리더십 유형은 관리자의 지휘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여기에는 의사소통 기술, 동기화 전략, 기술 등도 필요하다. 관리자는 직원들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제안, 새로운 프로젝트를 직원들에게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29번 간호 통제의 기능. 기획과 목표에 따라 표준을 설정하고 업무 수행에 대해 표준에 근거하여 성과를 측정하며 표준과 성과 간의 차이를 파악하여 교정 활동을 시행함으로써 기획과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려는 과정이 간호 통제입니다. 30번 현황 분석과 문제 확인의 목적. 이건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앞에서 봤던 우리 간호 기획의 과정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간호 목표를 설정하는 거였고, 두 번째 과정이 현황 분석과 문제 확인이었습니다. 그 현황 분석과 문제 확인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자, 30번 현황 분석과 문제 확인의 목적. 첫 번째,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 현재의 상황과 목표로 하는 미래 상황 사이의 차이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한계점을 인지하여 계획 수립 때 중요 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 네 번째,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분석하기 위해. 다섯 번째는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현황 분석과 문제 확인이 필요한 거죠. 31번 최고 관리자란 최고 관리자란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최고 관리자 아래 중간 관리자가 있죠. 중간 관리자는 일선 관리자들의 행동을 감독하는 기능을 하고 최고 관리자와 일선 관리자 사이의 의사소통 담당자로서 역할도 수행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선 관리자, 하위 관리자는 관리자가 아닌 일반 직원의 업무나 특정 작업 집단의 일상적 활동을 주로 관리합니다. 32번 정책은 목표 달성을 위한 지침과 수단, 목적 성취를 위해 직원들의 행동 범위와 경로를 파악하고 명시하는 지침을 말한다. 정책입니다. 33번 그럼 규칙은 특정 상황에서 행해야 하는 것과 금지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지침이 되는 것은 바로 규칙이죠. 34번 현대적 관리 이론에는 체계 이론, 상황 이론, 목표에 의한 관리 이론 등이 있다. 이건 뒤에 가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35번 목표 관리의 조건. 첫 번째, 업적 정의는 물론 측정 가능한 표준이 확립되어야 한다. 두 번째, 조직원이 달성하기에
가능한 업무량이어야 하므로 적절한 업무량이 요구된다. 세 번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작업 규범이 설정되어 있어야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혼돈을 줄일 수가 있다. 네 번째, 목표는 구성원 행동의 최종 상태를 반영해야 한다. 다섯 번째, 목표 관리는 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므로 시간적인 구분과 제한이 명확해야 한다. 여섯 번째, 업무 수행에서 비용 제한이 있어야 한다. 36번, 간호조직에서 목적을 진술하는 것은 간호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를 명시하고 조직의 미래의 목적이나 기능을 밝히는 것이다. 즉, 간호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활동 등의 지표를 나타내는 것이다. 간호의 목적은 대상자에게 최적의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37번. 자, 앞에서 간단하게 봤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관리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37번. 일선 간호관리, 간호단위 관리자의 역할. 첫 번째, 간호단위를 대표하여 간호부서의 회의에 참여. 두 번째, 간호단위의 중요한 사항을 간호부서장이나 감독간호사에게 보고. 간호부서의 지시사항은 간호단위 구성원에게 전달. 세 번째는 간호순회 시 면담과 관찰을 통해 환자의 상태와 요구를 파악하고 적정 간호가 제공되도록 현장을 지도. 네 번째는 의료진과 협조하여 양질의 의료가 제공되도록 배려. 다섯 번째, 간호단위의 재정관리, 물품관리, 의약품관리, 의료장비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여섯 번째, 환자의 간호 요구를 파악하여 업무를 적절히 배당. 일곱 번째, 간호단위의 정기회의와 학술 집담회를 지휘하고 필요한 교육을 제공. 자, 38번은 중간 간호관리자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 간호부서의 정책 수립과 업무 집행에 참여. 두 번째, 간호부 운영에 관련된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계획하고 참여. 세 번째, 간호부의 기본 방침에 따라 환자 간호 및 간호부 운영에 관련된 규정과 표준 설정에 참여. 네 번째, 간호의 질과 업무의 효과성을 평가. 다섯 번째, 임상간호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지휘하거나 참여. 여섯 번째, 간호 순회 시 면담과 관찰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와 요구를 파악. 자, 이거는 일선 간호 단위 관리자와 같은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적정 간호가 제공되도록 현장을 지도. 여덟 번째, 간호부서의 전반적인 사항을 간호부서장에게 보고. 아홉 번째, 간호부서장을 도와 간호부서의 예산 수립과 집행, 평가에 참여. 열 번째, 수간호사 및 일반 간호사의 자질과 역할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의 기회를 주선하거나 교육을 제공. 11번째, 수간호사와 간호사의 면담을 통해서 사적인 문제를 파악, 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고 격려. 39번, 최고관리자의 역할. 첫 번째,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전략적이며 비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자. 두 번째, 조직의 목적을 정하고 중간관리자의 업무 성과를 모니터함. 세 번째, 대내외적으로 간호부서를 대표. 네 번째, 간호부서의 최종적인 행정적 권한과 책임을 가짐. 다섯 번째, 간호부서 전 직원을 통솔. 여섯 번째, 간호부서의 중요한 회의를 주재. 일곱 번째, 병원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 여덟 번째, 간호부서의 연간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평가. 아홉 번째, 비상시 환자와 간호직원의 안전대책을 지휘. 열 번째, 간호부서의 인사관리, 모집, 선발, 배치, 업무, 평가, 인사이동, 승진, 상벌을 지휘합니다.
40번 계층에 따른 간호관리자의 기능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계셔서 쓸 줄 알아야 돼요. 각각의 하는 일을. 자, 관리는 계층적 수준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각 계층에 따라 관리 영역과 범위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관리 계층은 최고, 중간, 하위 또는 일선 등 3개 계층으로 구분한다. 일선 관리자는 관리자가 아닌 일반 직원의 업무나 특정 작업 집단의 일상적 활동을 주로 관리한다. 간호조직의 일선 관리자로는 간호단위 관리자인 수간호사나 책임간호사를 들 수 있다. 중간 관리자는 일선 관리자들의 활동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간호조직의 중간 관리자로는 간호과장이나 특정 분야의 간호팀장, 초번이나 반번 감독을 들 수 있다. 중간 관리자는 최고 관리자와 일선 관리자 사이의 의사소통 담당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자, 마지막으로 최고 관리자는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간호조직의 최고 관리자는 간호부서의 최고 책임자로서 간호부원장, 간호처장, 간호부장, 자, 간호부원장이 아니고 간호부원장, 간호처장, 간호부장 등이 해당된다. 41번 전략적 기획의 특성, 42번은 전술적 기획의 특성입니다. 자, 먼저 전략적 기획의 특성 첫 번째, 조직이 지향하는 미래에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환경과 조건을 분석 평가하여 이익을 증대시키고 이익 감소의 위험을 파악한다. 세 번째, 조직의 최고 관리자에 의해 수행된다. 네 번째, 대부분이 장기 계획이며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된다. 다섯 번째, 모든 계획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조직의 행동 및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유지시켜 준다. 여섯 번째, 미래에 이용 가능한 자원을 결정하여 이익의 가능성을 한정하여 예측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조직의 미래사업 활동의 범위를 결정하여 조직의 사회 경제적 사명을 명확히 규정시켜 준다. 여덟 번째, 전반적인 경영관리의 방향과 노선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아홉 번째, 조직이 지향하는 미래에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 열 번째, 급변하는 환경에 대해 미래의 문제와 기회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11번째, 조직의 내외적 환경에 대한 기회와 이익을 조직의 자원과 기능에 맞추는 데 초점을 둔다. 42번, 자, 전술적 기획입니다. 첫 번째, 전술은 결정된 범위 안에서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말합니다. 두 번째, 전술적 기획은 전략적 기획과 운영 기획 간의 중간 기획을 말합니다. 세 번째, 1년에서 5년 이하의 중기 계획으로 전략적 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전술적 기획입니다. 네 번째, 이미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종류의 자원을 어디에 배정해야 할 것인지 그 수단과 방법에 더욱 관심을 가집니다. 다섯 번째, 중간 관리층에서 주로 개발되고 수행된다. 여섯 번째, 전술적 기획은 보다 단기적인 기획을 다룸. 일곱 번째, 전술적 기획의 결과는 빠른 시간 내에 분명해지고 구체적 행동으로 쉽게 나타남. 여덟 번째, 전술적 목적의 실행을 통해 전략적 목적이 실행됨. 아홉 번째, 전략적 기획의 의사결정은 혁신적이고 대응적인 데 비해 전술적 기획은 일상적이고 적응적임. 자, 전략적 기획이 전술적 기획보다 더 상위 체계가 되겠습니다. 43번, 민츠버그의 10가지 관리자 역할. 자, 민츠라고 하시는 분이 10가지나 관리자 역할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 10가지가 뭐냐면 대표자, 리더, 섭외자,
그리고 정보 수집자, 전달자, 대변인, 그리고 기업가, 문제 해결자, 자원분배자, 협상자다. 자, 이렇게 10가지를 제시하면 됐는데 그렇게만 하지 이걸 또 묶어놨어요. 자, 대인관계 역할과 관계 있는 역할은 3가지예요. 대표자, 지도자, 섭외자. 자, 대인관계 역할 안에 속하는 것이 바로 대표자 역할, 그리고 리더, 지도자 역할, 그리고 섭외자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관리 역할 또 하부에 3가지 역할이 있어요. 정보관리 역할에 묶이는 것은 정보 수집자. 자, 이게 모니터라고 나옵니다. 모니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정보 전달자, 대변인, 이렇게 3가지 역할을 하는 것은 정보관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리자의 의사결정 역할 하부에 4가지 역할이 들어가요. 기업가 역할, 문제 해결자, 그리고 자원분배자, 협상자를 중재자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다음 중 민츠버그의 관리자 역할에서 의사결정 역할이 아닌 역할은 해서 기업가, 문제 해결자, 자원분배자 해놓고 대표자 이렇게 껴놓으면 대인관계 역할에 있잖아요. 대표자는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셔야 돼요. 대인관계 역할에는 대표, 지도자, 섭외자가 있다. 어떻게 외울까? 저도 아직 암기 방법을 개발을 못했어요. 이렇게 암기 방법을 개발을 하셔서 외우셔야 돼요. 대인관계 역할에는 3가지 대표자, 지도자, 연결자 또는 섭외자가 있다. 정보관리 역할에는 3가지 모니터, 정보 전달자, 대변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역할에 4가지 들어갑니다. 기업가, 문제 해결자, 자원분배자, 협상자 이렇게 4가지가 뭐다? 의사결정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래서 좀 암기하기 기억에 많이 남으시라고 색깔을 달리 해봤어요. 대인관계 역할은 다 빨간색, 정보관리 역할은 다 초록색, 그리고 의사결정 역할은 다 보라색입니다. 자, 1번 대인관계 역할 중 대표자 역할이란 법적이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상징적이고 일상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 그리고 방문자를 접견하고 의식 행사를 주관하고 조직을 대표하는 회의 참석이라든지 서류 서명 등이 대표자 역할 되겠습니다. 자, 2번 대인관계 역할 중 지도자 역할은 뭐냐? 지도자는 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선발, 배치하는 것, 그리고 구성원들의 교육, 훈련, 승진, 보상 이런 것들은 지도자의 역할에 들어가는 거예요. 3번째 대인관계 역할 중 섭외자. 자, 섭외자를 연결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연결자, 섭외자는 무슨 기능이냐면 외부 이해관계자와 정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기능이 섭외자입니다. 자, 4번부터는 정보관리 역할입니다. 정보관리 역할 중 모니터 역할이란 정보 수집자죠. 정보 수집자로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겠지. 그죠? 정보를 탐색하고 정보를 획득하는 역할이 모니터 역할이고, 정보관리 역할 중 정보 전달자 역할은 정보 보급자라고도 합니다. 구성원 사이 정보 전달이나 정보와 관련된 회의 주관 등. 자, 회의가 앞에서도 나왔어요. 여기 1번에 보시면 조직을 대표해서 회의 참석하는 건 대표자 기능이고요. 정보와 관련된 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또 정보 전달자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6번에 정보관리 역할 중 대변자 기능은요, 외부인에게 조직의 정책이나 활동 등을 알리거나 홍보하는 것, 그리고 공식 입장 발표하는 것들이 대변자 역할입니다. 자, 7번 의사결정자 역할 중 기업가 역할이란 기업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이 기업가 역할 되겠어요. 그리고 의사결정 역할 중에 문제 해결자 역할이란 화재나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역할이 바로 문제 해결자 역할이고요. 9번 의사결정자의 역할 중 자원분배자는 조직의 모든 자원 할당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걸 자원분배자 역할이고, 10번 의사결정자의 역할 중 협상자 역할이란 구성원들과 단체 교섭, 그리고 노사 협정, 중요한 협상에서 조직을 대표할 때 협상자 역할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에 보시면 중요한 협상에서 조직을 대표한다고 해서 이게 대표자가 아니고요. 협상자예요. 협상자가 들어가면 대표자가 아니고 협상자를 찾으셔야 돼요.
44번 관리자와 리더의 특성. 자, 관리자와 리더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면 첫 번째, 관리는 시스템과 구조에 중점을 두지만 리더십은 사람에게 중점을 둔다. 두 번째, 관리자는 현상을 수용하지만 리더는 현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전한다. 세 번째, 관리자는 단기적 견해를 갖지만 리더는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다. 네 번째, 관리란 주어진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지만 리더십은 올바른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관리자는 추종자와 비추종자를 모두 지휘함에 반하여 리더는 자발적 추종자를 지휘한다. 여섯 번째, 관리자는 조직의 목적 성취를 위해 인간, 환경, 돈, 시간, 다른 자원들을 다루고 리더는 그룹 과정, 정보 수집, 피드백, 힘 부여하기 등에 초점을 둔다. 일곱 번째, 리더는 관리자보다 더 폭넓고 다양한 역할을 지닌다. 여덟 번째, 리더는 관리자와는 달리 위임된 권한이 없다. 45번, 간호관리 기능을 체계이론 측면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간호 인력, 자원, 정보, 기술 등의 요소들이 투입되어 기획, 조직, 인적 자원 관리, 지원, 통제의 과정을 거쳐 간호 서비스의 질, 환자와 간호 직원의 만족 등이 결과로서 산출되고 이러한 결과가 피드백 되는 과정이 체계 이론에 입각한 간호관리의 기능 되겠어요. 자, 46번 간호관리 체계 모형을 이용한 간호조직의 투입 요소. 자, 체계 이론이 뭔가요? 투입이 있고, 그리고 중간 과정이 전환 과정이 있고, 그리고 산출 과정이 있고, 그 산출 과정이 다시 회환하여 투입 과정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피드백 과정을 가지는 게 체계 모형이에요. 체계 모형에서 간호관리에서 투입 요소는 뭐냐면 첫 번째, 간호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므로 그 투입 요소는 모두 소중하며 일반적으로 환자의 중증도와 환자 요구도를 포함하는 소비자 투입 요소와 인적, 인력, 물자, 시설, 자금, 정보 등을 포함하는 생산자 투입 요소가 있다. 자, 그러니까 투입 요소에는 소비자 투입 요소인 환자 중증도와 간호 요구도, 그리고 생산자 투입 요소인 인적, 물자, 시설, 자금, 정보 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력에는 간호 직원의 기술, 경험, 태도, 교육, 훈련 등이 속하며 물자에는 장비, 소모품, 테크놀로지, 약품 등이 있고 시설에는 건물과 내부 설계, 디자인 등이 있다. 자, 그럼 투입 요소로 되는 거 다 한번 불러볼게요. 환자 중증도, 간호 요구도, 인력, 물자, 시설, 자금, 정보, 그리고 기술, 경험, 태도, 교육, 훈련, 그리고 장비, 소모품, 테크놀로지, 약품, 그리고 건물, 내부 설계, 디자인 이런 것들은 모두 투입 요소라는 거예요. 47번 간호관리 체계 모형에서 전환 과정은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의 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의사결정, 지도성, 권력과 권한, 의사소통, 동기부여, 시간관리, 갈등관리 등의 관리 기능이 요구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투입 과정에 제가 여러 가지 나열을 했어요. 그죠? 다음 중 투입 요소가 아닌 것은 해서 여기 보시면 의사소통이 껴들어가 있거나 의사결정이 껴들어가 있거나 하면 얘는 뭐예요? 전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투입 요소 아까 살펴봤고 전환 과정은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의 단위를 거치면서 전환 과정에 속하는 건 뭐냐 하면 다시 읽어볼게요. 의사결정, 지도성, 권력과 권한, 의사소통, 동기부여, 시간관리, 갈등관리 등은 뭐다? 전환 과정에 속하는 기능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48번 간호관리 체계 모형에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더라도
투입 요소가 많았다면 생산성은 높게 측정되지 않을 수 있다. 산출이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투입과 비례해야지 투입 요소도 똑같이 많았다면 생산성이 높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49번 간호관리 체계 모형에서 산출 요소란 투입 요소가 변환 과정을 거쳐 얻어진 결과로서 간호조직의 목표와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산출을 평가하는 데에는 생산성, 만족, 활성화의 세 가지 기준이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산출 요소에는 간호 서비스의 양, 그리고 간호 서비스의 질, 환자 만족과 간호 직원의 만족, 조직의 활성화, 재원 일수 등이 산출에 포함되는 요소들입니다. 50번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간호가 전문직인지를 파발고의 8가지 기준에 맞추어 기술하는 문제. 자, 우리 파발고가 전문직에 부합하는 기준 8가지를 앞에서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단축화시켜서 말해보면 이론이 있느냐 그 전문직에,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가치와의 관련성, 세 번째는 교육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냐, 그리고 네 번째는 선택 동기가 이타적이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율성, 여섯 번째는 종사기간, 뭐 전문직은 평생 종사한다고 볼 수 있죠. 자, 일곱 번째는 지역사회와의 결속, 여덟 번째는 윤리강령이 있냐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자, 보통 직업 같은 경우는 이론이 없어요. 그리고 사회 가치와의 관련성은 부적절합니다. 자, 교육은 전문화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단기간의 훈련만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선택 동기가 개인적 관심이다. 그리고 자율성도 없고 종사기간도 단기간이고 지역사회와의 결속이 낮다. 윤리강령이 없다. 자, 그럼 전문직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만족이 되겠죠. 이론이 존재하고요. 사회 가치와의 관련성이 적절하고 교육이 전문화되어 있고 장기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택 동기가 이타적입니다. 봉사. 그리고 자율성이 높고 종사기간은 장기간이거나 평생이거나, 그리고 7번의 지역사회 결속도 높고, 그리고 윤리강령도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야 전문직으로 볼 수 있다. 자,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간호직은 과연 전문직이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간호직에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에 관해서 막 엄청 배우고 공부하는데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론이 있으나 제한적이다. 사회의 가치와의 관련성은 매우 적절하다. 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저희 보수교육 매년 받고 있지만 일부 전문화되어 있고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선택 동기는 봉사, 이타적이죠. 매우 이타적입니다. 봉사정신이 없으면 간호직에 종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자율성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종사기간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비교적 단기적이라는 거죠. 이직이 많다. 이런 것 때문에, 자율성과 종사기간 때문에 사실 간호법이 통과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매우 아쉽습니다. 그리고 7번의 지역사회와의 결속은 최소한의 기준은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윤리강령은 아주 고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간호직이 전문직이냐? 자, 한번 51번 기술해 보겠습니다. 파발코는 직업과 확립된 완전한 전문직을 구분하는 8가지 특성으로 이루어진 연속선을 구축했는데, 8개 연속선 상에서 간호사 전문직을 향해 발전해온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간호를 확립된 전문직과 비교할 때 사회적 가치, 선택 동기, 윤리 강령 등의 특성을 잘 충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간호 이론은 아직 정연되는 과정이며 간호 교육은 아직 대학 교육으로 표준화되지 않았고, 간호 업무 수행의 자율성에 제한적이며 많은 간호사가 간호직에 평생 동안 종사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지역사회와 결속이 미흡하다. 따라서 간호는 이러한 특성들이 확립된 전문직에서만큼 고도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발코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중간 지점에서 전문직을 향해 약간 오른쪽에 위치하는 준전문직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단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